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고위 관료가 한국 문자를 들고 사직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미친 짓일까요? 아니면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손자가 글자를 읽지 못해 자해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일본 교육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글을 택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을 뒤흔든 한글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미즈노 카오루입니다. 문부과학성에서 30년을 근무한 고위 관료죠. 평생 일본 교육 시스템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가 저의 모든 신념을 뒤흔들었어요. 아버지, 렌이 난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 렌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글을 읽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처음엔 단순히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겁니다. 선생님들은 렌이 특수학교로 전학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의 손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문부과학성에서는 전혀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국식 교육 도구가 우리 교육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래 방식은 일본 전통 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합니다. 회의실에서 교육정책부장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평소라면 당연히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머릿속에는 렌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렌은 책상에 앉아 한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몇 번이고 같은 한자를 쓰고 또 쓰고 있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벽이에요. 렌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려는 전통,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걸까? 일본의 복잡한 한자 체계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밤새 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부과학성의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이런 고민을 가진 건 저만이 아닐 텐데 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교육정책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전통 한자 교육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제 손이 자동으로 서명란을 향해 움직였지만 문득 멈췄습니다. 렌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할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주말이 되자 저는 아들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렌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렌은 고개만 숙이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부엌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죠. 아버지, 렌이 학교에서 책을 읽지 못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어요. 어제는 교실에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렌에게 다가가 안았어요. 그러자 렌의 작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바보예요? 아무리 외워도 읽을 수 없어요. 렌의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이며 넌 바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알고 있었어요. 렌의 방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한자 연습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연필로 쓴 쪽지가 있었어요. 나는 고장난 기계야. 아무도 고칠 수 없어. 10살 아이가 쓴 이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렌의 팔에는 붉은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자해를 시도한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즉시 렌의 학교를 찾아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공손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즈노 씨, 렌은 일반 학급에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아이들에게 글자 하나 읽는 것도 고문처럼 가르치고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와 한자 교육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국제교육포럼 초청장을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언어교육과 인지 발달 컨퍼런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행사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특히 한글 기반
난독증 극복 사례라는 세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일반적인 교육 시찰이라고 말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렌을 위해, 그리고 렌과 같은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찾아야 했죠. 서울에 도착한 저는 컨퍼런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글이 어떻게 난독증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충격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난 김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돼요. 반면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 글자를 모두 외워야 합니다. 난독증 환자에게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렌이 왜 그토록 고통받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동료의 도움을 받아 한글 초급 학습 교재와 난독증 환자를 위한 특수 교재를 구입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 렌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었을 때 아이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제가 또 실패할 거예요. 렌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시도해보자. 이건 다른 방식이야.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렌은 한글의 기본 모양을 따라 그리는 것조차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둘째 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렌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렌은 이미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렌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읽은 겁니다. 렌이라는 세 글자를 정확히 발음했을 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읽었어요. 제가 읽었어요. 렌이 저를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읽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교육 행정가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방법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문자 하나 바꿨다고 인생이 바뀐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자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있던 아이가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문해의 세계로 들어선 겁니다. 렌의 변화는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한글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심지어 이전에는 피하던 그림책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일본어 문장을 완벽히 읽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글자가 적이 아닌 친구가 된 것 같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육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제 손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난독증 극복 효과와 일본 교육계의 적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였어요. 이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부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미즈노 씨,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부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부 검토용으로만 작성한 보고서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인터넷을 확인했더니 정말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문부과학성 고위 관료, 한글 도입 파격 제안, 일본 교육개혁의 신호탄인가, 난독증 아이들에게 희망을, 한자 대신 한글, 전통을 버리는 것인가 혁신인가, 교육계 경론,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들, 언론인들, 심지어 잊고 지내던 대학 선배까지 모두 연락해왔어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전화는 문부과학성 장관실에서 왔습니다. 미즈노 카오루 씨, 오후 2시에 장관실로 오십시오. 그 말투에서 이미 결과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장관은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미즈노 씨, 당신은 우리 부처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이런 반역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문화의 정수인 한자를 버리고 외국 문자를 도입하자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한자를 버리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난독증 아이들에게 보조수단으로 한글을 활용하자는 제안이에요. 제 손자가 그렇게 희망을 찾았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고요? 미즈노 씨,
당신의 사직서를 받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 사실 제 조카도 난독증이에요. 선배님의 보고서를 읽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렌이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요. 한글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용기를 냈답니다.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그 소식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직장뿐이었지만 렌은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TV에서는 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패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문부과학성이라는 곳이 정작 국민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면서 국민을 가장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미즈노 씨의 제안은 충격적이지만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명감이 생겼죠.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직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제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한글과 난독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이번에는 공식 일정 없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첫 방문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이었어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한글의 역사가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안내판의 설명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서서 15세기 한국인들의 놀라운 언어학적 통찰력에 감탄했어요. 그들은 이미 500년 전에 문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라. 세종대왕의 이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도구였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권력자가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다니 이런 역사적 사례가 또 있을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 디지털 재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이 진행 중이었어요. 70대, 80대 노인들이 태블릿으로 한글을 타이핑하며 소셜미디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디지털 문해율은 OECD 상위권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 덕분에 배우기 쉽거든요. 담당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복잡한 한자 시스템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스타트업 허브였습니다. 그곳에서 AI 기반 한글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났어요. 그들의 앱은 이미 12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난독증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 구조 덕분에 AI가 분석하고 가르치기에 완벽한 문자입니다. 한자나 알파벳보다 패턴 인식이 쉽거든요. 개발자의 설명을 들으며 또 다른 차원의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고수하며 뒤처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통을 바탕으로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글은 입술, 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입니다. 소리와 글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특성 때문에 난독증 환자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일본어로 된 자료를 요청하자 교수는 흔쾌히 연구 자료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인 난독증 환자들이 한글을 통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킨 사례 연구도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지금 일본 교육이 배워야 할 나라는 바로 한국이 아닐까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외면해온 이웃나라에서 해답을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렌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한글로 된 짧은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렌의 학교부터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렌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태도가 달라졌죠. 미즈노 씨, 렌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한글을 도입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규 과정이 아닌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난독증 아이들만이라도요. 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한글을 보조문자 체계로 활용하자는 공개 발언을 했을 때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왔어요. 미즈노 씨,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니요. 한 원로 교육자가 분노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을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한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다리로 삼아 한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놀랍게도 몇몇 교사들이 제 의견에 동조했어요. 특히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들이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즈노 씨, 저희도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매일 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난독증 전문의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제 이야기에 학문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난독증 연구에서 문자 체계의 투명성은 중요합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매우 투명한 체계를 가졌죠. 지역 방송에 출연해 렌의 사례를 소개했더니 수백 통의 메일이 왔어요. 대부분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한자를 읽지 못해 고통받고 있어요. 어떻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 반대도 거셌어요. 소셜미디어에선 저를 문화 반역자라 불렀고 보수 언론은 일본의 정체성을 팔아먹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한 저명한 교육학자가 TV 토론에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미즈노 씨, 당신은 우리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틀렸습니다. 모든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됐어요. 1000년 전 방식을 고집하며 오늘날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문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에요. 이 발언 후 일본 사회는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주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문부과학성의 전 동료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몇몇 위원들이 한글 보조학습 연구를 비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렌의 학교에서 시작된 방과 후 한글 프로그램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참여한 15명의 난독증 아이들 모두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죠. 그 소식이 다른 학교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과거에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사직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글 난독증 클리닉의 설립자가 되었죠.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미즈노 선생님, 저희 아이도 볼 수 있을까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엔 혼자 시작했지만 곧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과 언어치료사들이 합류했어요.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해 일본 아이들에게 맞는 교재도 개발했습니다. 렌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렌은 이제 또래 난독증 아이들의 멘토가 되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한때 자해를 시도했던 아이가 이제는 희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극우단체는 클리닉 앞에서 일본 문화를 지키자 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자를 읽고 기뻐할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교육청, 학부모 모임 등 어디서든 제 경험을 나누죠.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아이들에게 읽을 권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한 아이를 살리려 했던 선택이 1000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토대학 뇌과학 연구팀이 한글 학습이 난독증 아이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즈노 씨, 한글 학습 후 아이들의 뇌 활성화 패턴이 변화했어요. 읽기 관련 영역에서 유의미한 발전이 관찰됐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작은 마을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교사였어요. 평생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쳤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는지 몰랐어요. 오늘 당신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스템에 아이들을 맞추려 했던 겁니다. 클리닉을 통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변화를 경험했어요. 모두가 렌처럼 극적인 변화를 보이진 않았지만 대부분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읽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 전역에 이 방법을 퍼뜨리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문부과학성 차관이었어요. 미즈노 씨,
저희가 당신의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범 학교를 몇 곳 지정해 한글 보조 학습을 실험해 보려 합니다.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시스템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클리닉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본 전역에 10개의 지부가 생겼어요. 5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글을 읽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문부 과학성이 공식적으로 난독증 학생을 위한 보조 문자 체계 도입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처음으로 한글이 일본 교육 시스템에 인정받게 된 순간이었어요.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2년 전 사직했던 그 건물로 다시 들어서는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패배자가 아니라 개척자로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새 장관은 저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미즈노 카오루 씨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문자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삶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합니다. 아이들의 삶입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렌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그는 더 이상 난독증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한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글을 통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렌이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같이 가요. 세종대왕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지만 아이의 제안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에 도착해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선 렌은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어요. 한글로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세종대왕님, 저는 일본에서 온 렌이라고 합니다. 한글 덕분에 저는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렌이 한글로 쓴 편지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다가와 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말 잘 읽었네. 세종대왕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어 읽을 권리를 위해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우리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글자의 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천 명이 참여하는 호남 문자 학습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반 학생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때 갈등의 원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클리닉에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글자를 읽을 때의 빛나는 눈빛을 볼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렌과 저는 이제 다른 나라의 난독증 아이들도 돕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문자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쓰고 읽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 아이의 눈물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수많은 미소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